자,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공법에서 다뤄져왔던 내용들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목차 한번 보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론의 등장 배경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수많은 규제라든가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왜 정부가 또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시장 실패라고 해서 공공재 부족 문제라든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 그 외에 외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그다음에 주택 정책, 도세 정책으로 중심이 되는 금융 정책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한 20년 동안 나왔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 정책론의 등장이라고 하는 주제. 요거 이제 전체를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고 각종 뭐 주택 정책이나 토지 관련 정책 등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게 되면 굳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 될 테고요. 그 외에 외부 요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론의 등장 원인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전체 그림 따지는 거하고 같이 묶어서 약 1년에 한 문제에서 또 2년에 뭐 1.5문제 이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큰 타이틀이 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정보의 가치 파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르게 되면 시장은 크게 세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런 게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렀었고요.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봤었고요. 과거, 그다음에 현재, 그다음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한편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정보와 그다음에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완전 경쟁 시장 얘기를 하려면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요소, 뭐 이제 다룬 영역에 따라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학교로는 공부해 가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의 동질성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수요자나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품의 동질성 얘기와 관련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 앞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은 제품이 동질할 수 없다. 똑같은 토지는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 중에 몇 가지 고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고가성이라는 개념과 대응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겁나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싼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소유자 공급자가 진출할 수 없다. 개별성이라는 개념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장,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개별성과 고가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완전 경쟁 시장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논의할 쟁점 보게 되면 자 시장 실패라고 해서 먼저 논의할 주제가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뒤에서 보겠지만 공공재 부족이라고 하는 거 30회 때인가 출제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그런 얘기죠. 정보라고 하는 게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세 번째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대별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만 부동산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는 나서서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일정한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뒤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 뭐 이런 것들이 정부의 비대칭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주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것 자 간단히 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보셨고요.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봐야 될 주제가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자, 앞에서 고가성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죠.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 또는 독과점적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자, 이 독점 또는 독과점 하고 있는 공급자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동산 생산량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을 임의로 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 요 관련한 개념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저런 게 있죠. 뭐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부분이죠. 마음대로 이 주택 공급자가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하는 거. 이게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독과점적 시장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혹은 뭐가 있었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게 될 것이고 독점적 시장 또는 독과점적 시장이라고 하는 전제 독점적은 한 놈이라는 얘기고 독과점은 몇 놈이서 작당해서 이 공급을 휘두를 수 있다. 이래서 집값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이 아주 잘 굴러간다 이런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뒤에서 관련한 쟁점 확인하실 거예요. 하여튼 시장 실패 관련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의 문제, 독과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공공재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공공재가 뭐냐부터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야 돼서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만은 시장에다가 그냥 일반 민간에다가 공급을 맡겼을 때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재화를 가리켜서 공공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들 뭐 이런 게 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도로 필요하잖아요. 공원 필요합니다. 녹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에다가 니들이 알아서 도로 설치해라. 돈 안 되기 때문에 설치 안 하는 경우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개발론 파트에서 그런 거 있었지.
B라고 해서 build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죠. 자, 준공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T라고 해서 transfer라고 해서 transfer 해서 이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귀속된다 있었고요. O라고 해서 operating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O라고 해서 own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이제 민간에서 자 도로 같은 걸 확보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민간에서 도로 같은 걸 뭐 임의로 시장에서 확보가 되는 것만으로 그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도로냐 공원이냐 녹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중간에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다,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결론은 미리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도로와 공원, 녹지 같은 이런 공공재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수요 공급이 지배하는 시장에만 맡기게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키워드요. 시장에 맡겼을 때 일부는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떻다? 자, 전체 꼭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공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량보다 부족한 공공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산을 하게 된다. 이 얘기인즉슨 정부가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든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서 공공재 부족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민간에서도 일부 생산을 한다. 그러나 민간에서 생산하는 것은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또 일부분을 생산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5, 6년 사이 두 번 답을 뽑아냈는데 이런 식이야. 사회적으로 자, 시장에 맡겼을 때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겼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량 충분하게 생산된다. 한번 틀리게. 그리고 나서 최근 30회인가요? 그때 이제 걱정할 때는 이 공공재는 자 정부가 전부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건 다 얘기야. 자, 핵심 이슈가 되는 거 일부는 민간이 생산하고 그 부족분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 관련해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개념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도로 있습니다. 민자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도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그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로를 탄다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비경합성, 서로 경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인 토지라고 하는 거 하나 어떤 필지가 있다 하십시다.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은 을은 어떻다? 이것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경합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갑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을이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비경합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갑이나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갑이 자, 도로 만들까요 말까요 했을 때 국가에서 물어봅니다. 갑은 생산해 주세요. 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갑만 이용을 할 수 있고 을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볼 때마다 겁나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짜증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쟁점으로 삼아내야 될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공공재,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정한 재화라고 하는 거,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는 이런 재화라고 하는 거, 일부는 민간에서 생산하지만 그 부족분은 정부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 이 정도가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자 규제 내기 위해서 해결해 내기 위해서 앞에서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부동산
분야가 상한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공공재 관련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생산한다. 이게 이제 공법 파트에서는 어떻게 가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거죠. 도로 학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 군소 같은 행정청에 만듭시다라고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래 만들어도 좋아라고 확정짓는 것을 결정고시. 그래서 자 우리가 밖에 도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밖에 학교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 위에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듭시다. 자, 법 안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이걸 많이 배운 사람들, 공법을 배운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고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공공재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부동산 공법 영역에 가면 이걸 뭐라 부르더라?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라고 할 것. 뭐 요 정도까지 자 정책론의 등장 원인 중에서 시장 실패에 관한 부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쟁점들을 살펴보게 되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외부 효과. 자, 이 외부 효과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공부를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디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할 때, 이런 게 있었죠. 부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네 가지 중에서 부동성에서 파생된 주제 우리 공부하실 때 외임국지 이런 식으로 머리 딱 글자 따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임장 활동, 국제적 시장, 그다음에 부터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삼았었죠. 그래서 이미 외부 효과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을 하다 보면 향수 같은 거, 하여튼 고급 제품이라 치고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좋아한다고 치고요. 자 향수를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 기분 나쁘진 좋은 향수라고 전제가 삼았으니까 사람들이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좀 무딘 사람을 제외하고 하여튼 아무래도 주변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 향수 뿌린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좋으라고 향수를 뿌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몸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래서 담배 냄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뭐 악취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또 몸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주변 사람 좋으라고 자, 향수를 뿌리거나 주변 사람 좋으라고 싫으라고 악취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런 식이죠.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향수 냄새 때문에 좋아지는 거 있죠. 그다음에 악취 때문에 나빠지는 거 있다 싶시다. 손해를 줬을 때 그 제3자가 그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악취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리켜서 외부 효과. 자,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지문이라서 요즘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데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줬다고 해서 이익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요. 손해를 받자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외부 효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할 때 이런 얘기 이해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다. 이 토지 옆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역세권이라고 해서 역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게 되더라.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 사람이 이 토지 가격 오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익이 됐어.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해석하면 바로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이 토지 옆에 하필이면 이제 무슨 화장시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전제를 해야 돼. 화장시설. 그래서 데모들 하고 막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경제론이랑 같이 엮어가는 건데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두 가지 경우수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요건 이제 우리가 경제론이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아직 경제론 공부 안 하신 분이 있죠.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응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차와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재화를 뭐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증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시 이건 경제는 공부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갑시다. 자 지금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경제론에서 수요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수요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달리 표현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수요 곡선이 우상향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해서 아직 경제론 공부 안 하신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으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갑시다. 정의 외부 효과. 여기 들었지? 공원 주변의 주택이라고 해서 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 주택을 공원 때문에 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야. 너도 사겠다고 할 거야. 창문 열었더니만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공원이 쫙 펼쳐 있어서 매우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주택을 찾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 경제론에서는 수요 증가 또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고요. 일단은 나중에 증가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증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간 마찬가지야. 자 부의 외부 효과 사실은 이제 이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뒤에서 우리 공부할 것 중에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공법 국토기획법 미리 공부하셨으면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21개 등급이라고 해서 그 중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적 크게 4개의 용도 지역으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예를 들면서요. 만약에 주거적이다 그러면 주택만 지어라. 상업적이다 그러면 상가만 지어라. 공업적이다 주로 공장을 지어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어떤 토지가 있다 하십시다.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다 상가만 지으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통 경우에는 공장만 지으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택만 지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욕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택을 많이 짓고 싶어해, 어떤 사람은 상가를 많이 짓고 싶어해, 어떤 사람은 공장을 많이 짓고 싶어해. 자, 지 땅이라고 해서 지 멋대로 이 건물의 용도를 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 개판되게 됩니다. 자, 밤에 잠 좀 자려고 하면 상가에서 자, 띵까띵까 음악 소리 들리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이제 밤 12시, 1시, 2시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리게 되고 먼지 날리게 됩니다. 불편하겠죠? 주택 입장에서 개짜증입니다. 상가 입장에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시끄럽다고 와서 주거적인 사람이 시비를 건다거나 또 공장에서 뭐 맨을 내뿜는다거나 악취를 풍기는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 그럼 불편하단 말이야. 공장도 마찬가지지. 그냥 뭐 발주가 많아서 공사에 좀 계속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주변에 자꾸 불만을 제기해서 사업 물건을 찍어낼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공장은 공장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상가 때문에 주택이나 공장이 피해를 입을 테고, 자, 공장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피해를 입을 테고, 또, 자, 뭐 주택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장을 돌리는 사람이 밤에 잠자지 말라고, 또 장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경제주체 활동, 자신의 어떤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결국은 지지구복 관련면 다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등이 소요되게 될 것이다. 뭐 다툼이 있고 개싸움 날 테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바로 나중에 공부하게 될 지역지구제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지구제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용도지역이라 불렸던 개념 공법에서 했던 얘기.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저하에 대해서 규제가 없게 되면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경제론 제대로 공부 안 하셨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을 증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아직 자세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공부 안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경제론 파트에서 공부할게. 우상향.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하향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의 증가, 이걸 달리 표현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만약에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제와 예를 들어서 주택가 인근에 공장에 대해서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게 주택가 인근에 공장을 지을 때 이유가 있으니까 지었을까요?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장들도 개떼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 파트는 이제 경제론 얘기까지 연계가 돼 있어요. 자, 어찌됐든 관련한 쟁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될 것이냐?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왜 시장이 문제냐?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자원의 배분, 자원의 효율적 할당 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시장에다 부동산 시장에다가 각종 부동산에 관한 가격 정보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었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왜곡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다. 자, 독과점 시장이다. 그래서 지들 멋대로 공급량과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제도가 있을 것이다. 공공재 부족 문제 해서 아까 우리 도시군객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민간에서 충분하게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개념. 이게 바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인 즉시 정책론의 등장 원인의 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자, 앞에서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봤던 주제고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상향,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 재화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이 더 증가해서 동네가 더 아사리판이 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공급 곡선이 우하향, 규제가 없으면 공급 곡선은 우하향 하는 모습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가 바로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다 치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런 시장 실패나 외부 효과 항상 제목을 체크하셔야 돼. 시장 실패나 외부 효과 좀 더 구체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의 문제 또는 자, 공공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중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그게 부동산 공법 파트에서 공부했던 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책에 관한 등장 원인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게. 그럼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게 되느냐라고 해서 사실 정책론의 모든 내용이 자, 이 부동산 정책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공부는 방법인데요. 직접적 개입하고요.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직접적 개입이 있고요. 간접적 개입. 자, 요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거 이제 전에 보니까 어떤 수험서에서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험서 한 반 정도가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또 뭐더라? 토지 이용 규제 이딴 식으로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모듈이 드립니다. 자,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 이딴 식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자, 토지용 규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간접적 개입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이제 뭐 가르치다 보면 이제 중개사학원 1년 다니고 나서
뭐라 그러지? 대든다고 할까? 뭐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가끔이 한 분이 그랬을 때 속으로 비웃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하고 연구하고 책 쓰고 10년 했습니다. 법대에서 박사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주제 이런저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10년 넘게 전 과목을 다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공인중개사 학원가의 수험서를 보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만든 부동산 학개론 교재까지 다 읽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는 이제 이게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책 20권에서 30권 읽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소력 귀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구분하는 기준 좀 봐야 돼서 뭐 별거 아니고요. 직접적 개입이란 것은 정부, 뭐 국가 지자체를 묶어서 정부를 하십시다. 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수요자의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거나 공급자의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접적 개입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야. 정부가 직접 물건을 사거나 수요죠. 그 다음에 직접 공급을 하거나 공급이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주변에 뭐 세금을 올린다든가 또는 이제 용도 지역을 이렇게 저렇게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뭐죠? 수요자는 공급자의 지위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접적 개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수험서들에서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리고 토지형 규제 이런 식으로 세 개 체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봐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다른 심지어 학원 강사들을 그 자료 심지어 인강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될 테고요.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시험 문제 20년 동안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볼까요? 시장 실패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 부족 문제, 외부 요구, 특히 부의 외부 요구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 중에서 직접적 개입 수단. 지금 제가 직접적 개입의 세 개를 예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해서 공시를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 왜? 문제를 구성할 때는 공영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뭐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용이라든가 선매협의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영개발, 도시개발사업,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월세 대란이 나고 등등등 해서 좀 집 없는 분들의 살기가 겁나 팍팍하다. 집값이 급등을 해서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을 뭐 뒤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해서 뭐 국민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예시값이 되는데 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죠. 이것도 어떻다?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토지를 사들이는 거죠. 토지를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이건 뭐야?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용제도와 선매협의 이건 이제 지금 우리 공법할 때는 수용 얘기를 주로 할 테고 그 다음에 어디 있지? 세법할 때 수용 얘기가 몇 번 나오게 될 테고 민법에서는 수용하고 협의매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여기는 빠져 있는 게 협의매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공공토지 비축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선매변은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리겠고요. 자, 토지의 수용이라고 하는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선매협의라고 하자, 협의매수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빠져 있는데 협의매수도 자, 수용과 비슷한 개념을 갖지만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이건 매매 한 종류로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야 평당 20만 원에 팔아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좋아 20만 원에 팔게 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협의 매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걸 협의 매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평당 20에 팔어라고 했는데 공공사업 시행자한테 못 팔겠다 배째를 해서 알아서 그럼 배째해 줄게 배 갈라봐 해서 강제로 보상금 일부를 주고 땅을 뜯어내는 뺏어내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 근래 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좀 요 근래도 아니구나. 어디지 저쪽에 세종 신도시 이런 거 이제 만들 때 수용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걸 LH인가 요 사태 때문에 아주 그냥 시끌시끌했던 것이 광명 부천 경계지역에다가 신도시 발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기서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는 보통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수용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협의 매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매협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랑 관련돼 있고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요것도 이제 단순한 얘기야. 먼저 선자 살매자 협의해 보는 거.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개인 간에 갑소유액 토지를 을한테 팔겠다라고 이게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게 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팔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말씀드리게 될 텐데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될 테고요. 그래서 허가 구역 내 이 토지 매매를 한 사람은 시군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아야지 이 매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게 유효한 계약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 치고요. 이때 두 사람이 토지 거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팔아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매협의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LH공사가 오늘 몇 번 나와 있어 어찌됐든 수용이나 선매협의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될 테고 공영개발,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급자, 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이란 용어를 쓴다. 자, 간접적 개입 겁나 많습니다. 앞에서 몇 개 던져놨었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 또 중간에 아까 우리 부의 외부 요구 관련해서 지역지구제 뭐 그런 것 쭉 나와. 몇 개 나중에 공부할 거야. 다 바로 간접적 개입 방식입니다. 간접적 개입을 따로 외울 건 아니에요. 직접적 개입만 외우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이다. 그럼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점점점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또는 점점점 간접적 개입 방식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또는 간접적 개입 방식이다 이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리고 직접적 개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공영개발,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 공공토지 비축과 관련된 지문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다른 내용이 들어갔으면 이게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는 직접적 개입하고요 간접적 개입을 막 섞어가지고 뒤죽박죽 만들어놔. 그래서 뒤쪽을 봐야 돼. 또 간접적 개입이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공영개발,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 공공토지 비축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시행되고 있는 것들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요거 지금 3년 동안 2번 나왔었죠. 그래서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뒤에서 따로 공부하실 거야. 지금 제목만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 말 그대로야 주택 용지 소유 상한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택지 소유 상한제 200평까지만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 정책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헌 판단 받아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용지를 아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강제로 처분할 의무는 없다. 물론 이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일정하게 뭐 그걸 규제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듣고 버리는 거 지금 제목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토초세로 불리는 세금 중에 일종이었었고요. 이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하는 세금은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땅값 급등하는 지역에서 자 땅값이 급등하게 되면 국가에서 세금 형태로 이걸 뜯어내겠어. 야, 집값 올라서 땅값 올랐으니까 좋다. 축하한다. 야, 돈 좀 내라. 세금 좀 내라. 근데 이게 이제 개발 부담금 제도라는 형식으로 나중에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냈다고 해서 그 세금은 내는 건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국가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상도 없어. 어찌됐든 간에 토초세 폐지됐고요. 개발권 양도제 미국 놈들 제도입니다. 이거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물론 뒤에서 자세한 내용 볼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시험 지문에서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라는 명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직접적 개입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가 정책론의 등장 원인과 부동산 정책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토지 정책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